양천과 황희 국회의원이 조건 없는 목동아파트 종환원이 사실상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부 체납 없이 최소 규모의 민간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정식 실무 협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A형 감염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환자 10명 중 7명이 30대와 40대입니다. 주택가 좁은 길에 불법 주차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방 활동을 가로막는 불법 주차 차량을 소방차가 부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소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현장 도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양천입니다. 양천갑 황희 국회의원이 조건 없는 목동아파트 종환원이 사실상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목동아파트 1, 2, 3단지 3종 환원 추진사항 보고를 통해 기부 체납 없이 최소 규모의 민간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정식 실무 협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실상 조건 없는 종환원 계획안을 내놨으며 이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목동아파트 1, 2, 3단지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청과 양천구청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지난 2004년 재건축 연한이 되면 조정해주겠다던 서울시가 그 이후에 생긴 기부 체납 규정을 들이대며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조건 없는 종상향을 조속히 실현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승용차의 창문을 깨고 차 안으로 소화전과 호스를 연결한 모습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외국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한 훈련을 이달 초 진행했는데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다혜 기자입니다. 소방차가 한 승용차에 가로막혀 진입조차 못합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필요한 골든타임은 5분.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충북 소방본부장은 화재 건물 앞에 있던 다수의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인명구조가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차에 따른 소방차 진입 지연으로 피해가 커진 사례는 1년 동안 145건에 달합니다. 소방대원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현장 도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방차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제거되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통행을 방해하자 소방차가 차를 부수고 지나갑니다. 차량을 밀어버리기도 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금까지 소방차가 이렇게 차량을 파손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소방 관계자들은 훈련을 통해 시민 알림 효과를 기대합니다. 소방공무원도 공무원이라 민원에 취약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현실적으로 민원에 시달릴 우려가 있어서 소극 행정이 되고 마는데 이런 실제 훈련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림으로 개정된 소방기본법을 살펴보면 이곳이 내 집 앞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주차인 경우라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때 파손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 달간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 파손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고 정책 집행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다혜입니다. A형 감염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A형 간염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A형 간염은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제1군 감염병으로 집단 발병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확진자 수가 1,6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인데 두 지역의 감염자가 전국의 45%가량 됩니다. 무려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문제는 감염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달 347명, 이번 달 44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이 인구가 많은 탓도 있지만 이런 추세라면 최근 감염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17년에 4,400여 명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나이별로 살펴봤더니 30대가 37.4%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5.2%였습니다. 30, 40대가 전체의 70%가량 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이제 20대 이상, 30대, 40대 분들만 해도 굉장히 좋은 위생 상태에서 자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노출이 안 된 경우에는 A형 간염 항체가 없고 A형 간염 항체가 없는 상황에서 A형 간염에 노출이 되면 나이가 든 상태에서 이제 전염이 되면 증상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감염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이러스 잠복기가 2주에서 길게는 50일이나 돼 이 기간에 감염자들이 무엇을 함께 섭취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A형 간염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감기 증상처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미식거리고 또 구역질을 하기도 하고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감기 증상을 동반한 소화 쪽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간염이 아닌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형 간염은 대부분은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지만 급성 신부전이나 급성 췌장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황달, 고열, 설사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A형 간염은 백신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손을 자주 씻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 31일까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제한 사업을 공모합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는 총 15억 원입니다. 제한 사업 한 개당 규모는 5억 원 이내인데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교통, 문화, 복지 등을 주제로 한 양천구 소관 사업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면 무엇이든 공모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재활용 촉진, 아동 친화도시 조성, 스마트 도시 정책 사업 등입니다. 주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의와 모바일 투표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네, 이어서 서울시 볼만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신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심야 시간대 약국 운영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맞습니다. 약국을 문 닫은 뒤에 찾는 사람들의 좀 편의가 제공되기 위해서 일부 약국을 늦은 밤까지 운영하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시의회의 한 약사 출신의 시의원 권영희 의원인데 이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밤에 아파서 약국을 찾아갔는데 문을 연 곳을 찾기가 힘들어서 굉장히 곤란했던 경험이 있네요. 말씀하신 대로 심야 약국은 이 경증 환자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서울시도 10억여 원을 들여서 공공 야간 약국 시범 운영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획한 상황입니다. 네, 심야 약국이 등장하면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한데 전체 약국에 참여하기는 힘들겠죠? 맞습니다. 일단 서울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좀 이른 단계인데요. 이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이 해당 조례안을 보면 서울시 한 개 구에 2곳씩 그러니까 총 50곳의 심야 약국을 운영하겠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운영 시간은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총 3시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국의 운영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서울시가 시간당 운영비 3만 원, 그러니까 3시간 동안 9만 원을 지원하도록 명시했고요. 연간 지원 예산 규모는 17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필요성을 공감하고는 있는데 이 파생되는 문제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의학 업계간 지금 다른 시각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일단 의사단체의 시각을 보면 야간 약국을 운영하기보다는 이런 응급 의료기관과 주말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옳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네. 또 심야 약국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지금 동네 편의점에서 약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특히 안전상비약품 13종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배탈이라든지 고열증의 감기가 있을 때 상비약품을 구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정약국에서만 운영하게 될 것인지 또는 약국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좀 남아 있습니다. 지정약국의 경우에는 그 해당 약국의 약사만 오랫동안 근무해야 한다. 또 원거리 지역 주민들이 가까이 가기 불편하다라는 시각이 있고요. 네. 약국들이 돌아가면서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주민들이 매번 이렇게 바뀌는 심야 약국을 확인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약국 확대 방안이다 보니 이 병의원에서 곱지 않게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심야 약국 운영을 서울시가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니죠? 네, 전국의 일부 자치단체 지역에서는 이미 이 공공 심야 약국을 시행하거나 준비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의료 수요가 좀 많은 편인데요. 공공 심야 약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다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의 놀이수단이었던 킥보드를 요즘엔 이동용으로 타는 사람들이 늘면서 공유 서비스까지 등장했는데요.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안전 법규 없는 아찔한 주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함께 보시죠. 직장인 써니 씨는 지하철역에서 회사로 이동할 때 전동 킥보드를 탑니다. 앱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킥보드를 찾아 이용한 뒤 대로변에 세워두면 반납이 끝납니다. 이런 공유형 전동 킥보드는 서울에만 500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명확한 안전 기준이 없다는 게 걸림돌입니다. 빌릴 때 운전면허증을 확인할 의무 규정이 없는 데다 헬멧 착용도 안 지켜지기 일쑤입니다. 전동 킥보드에 헬멧을 다 걸어놓고 이제 사람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봤는데 일단 아무도 사용하진 않았고요. 남이 쓰던 거를 쓰는 게 좀 별로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도로 위 아찔한 주행은 자신은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까지 위협하곤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차도에서 운행해야 하는데 안전장비 없이 차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탄 이 킥보드의 경우 최고 속도가 시속 15km로 제한돼 있음에도 체감상 빠르게 느껴지는데요. 이것보다 속도를 올리기 위해 개조한 킥보드일수록 사고 위험성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에서도 보행자 사이를 아슬아슬 피해가는 고개 운전이 빈번합니다. 관련 사고가 늘자 자전거 도로 주행을 원칙으로 하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서울시 차원에선 이용자 가이드라인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가 발의돼 이달 말 시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행해선 안 되는 도로까지 규정하고 이용자와 민간 사업자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유동인구가 특히 많은 지역, 보행자하고 상충 위험이 굉장히 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좀 통행을 금지를 하거나 제한해주는 방향으로. 수원시 같은 경우는 공유자전거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10,000원씩 점유료를 받고 있는데 서울시도 점유를 받을 거냐, 이런 이슈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래 교통수단이자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동 킥보드. 법과 제도 정비가 늦어지면서 도로 위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단순 노동직을 넘어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일자리와 그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연매 기자입니다. 장애인 만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혜경 작가. 지난 1974년 만화 잡지의 현아의 외출로 데뷔한 이 씨는 45년째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베테랑 만화가입니다. 최근 커피 로맨스라는 신간을 발표하는 등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웹툰의 경우 많은 움직임 없이 작품을 만들 수 있어
장애인들이 도전해 볼 만한 분야라고 말합니다. 이 만화라는 장르가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할 거리가 많다라는 거. 뭐 글만 잘 써도 만화 스토리를 작가로 나설 수도 있고, 또 배경만 잘 해도 배경만 해서 이게 외주를 받아서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다 보면 자기 작품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길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애인, 그렇게 말하자면 머리만 괜찮으면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만화가로 활동하는 게 평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주변의 시선과 편견은 물론 경험이 부족해서 겪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장애인들은 경험치가 좀 부족해요. 마음에 막 갑갑함이 많은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을 실제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또 뭐 산동네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산동네 가서 막 사진을 구석구석에 스케치도 해오고 찍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스크립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는 거, 이런 것들. 이 같은 고충으로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여전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조사 자료를 보면 15세 이상 장애인의 취업률은 34.5%로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형태도 일용직이나 임시근로자가 절반에 가까워 일하고 있어도 단순 노동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에는 정보기술이나 서비스업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직종이 제한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 작가와 같이 창작 활동을 하는 장애인은 소수에 불과해 여러 각도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 이런 가운데 청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웹툰 작가를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복지관 등 전국의 5개 기관의 교육시설을 만들고 창작 활동은 물론 세무와 저작권 보호 등 운영 실무도 가르칠 예정입니다. 지체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이나 눈이나 시력이 다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부천에도 나빌레라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분이 이제 작품 하셨듯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좀 직업을 공부해 볼 수 있는,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웹툰 작가가 장애인들을 위한 희망의 직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양천구가 2019 대입정보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아카데미는 다음 달 22일과 24일에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양천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데요. 입시 전문가들이 대입 전형 성공 전략 세우기와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을 위한 준비,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등을 강의합니다. 구는 학부모 8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수강료는 만 원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는 다음 달 9일까지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부터 한 달간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키고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와 도로에 계속해서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입니다. 구는 특히 무단 방치 자동차 신고가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합니다. 지난해 양천구에서 무단 방치로 신고된 자동차는 총 216대에 달합니다. 양천구가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 시스템을 시범 운영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 시스템은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유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용 방법은 공유 주차면에 주차를 한 뒤 전화로 주차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이용 요금은 5분당 100원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목동 근린공원 주변, 신월 7동 주민센터 주변 등 총 127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